지금 이 순간 당신은 오늘 하루가 기대됩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고개를 젓고 계실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그 설렘을 잃어버리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두 가지를 얻게 되실 겁니다. 첫째, 인생이 재미없어지는 진짜 이유. 그리고 둘째,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이 방법들을 알게 되면 내일 아침 눈 뜨는 것이 달라집니다. 장담합니다. 그 전에 한 가지만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재미있으십니까? 솔직하게 댓글에 네 또는 노 한 글자만 적어주십시오. 이 한 글자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수많은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72살 박명수 씨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35년간 중학교 국어 선생님으로 일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책 읽는 즐거움을 가르치고 수업 끝나면 독서 모임을 이끌고 퇴직 전까지 매년 2권 이상의 문학 작품을 필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박 선생님은 참 삶이 풍요로운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2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도 재미있던 책이 더 이상 손에 잡히질 않는 겁니다. 억지로 펼쳐도 3페이지를 넘기지 못하고 덮어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뭘 해야 하나 하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재미가 없고 산책을 나가도 발걸음이 무겁고 친구들을 만나도 어쩐지 겉도는 느낌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 씨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뭘 기다리고 있는 걸까? 내일은 또 뭘 하지? 그리고 모레는? 일주일 뒤는? 이렇게 계속 살다가 그냥 죽는 건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박 씨는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아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박 씨는 우울증에 걸린 걸까요? 의지가 약해진 걸까요? 아니면 나이가 드니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박명수 씨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여러분 대부분이 지금 겪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인생이 재미없어지는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습관화입니다. 습관화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해비추에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뇌가 반복되는 자극에 점점 둔감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처음 먹었을 때 그렇게 맛있던 음식이 매일 먹으면 그저 그렇게 느껴지는 것, 처음 이사했을 때 그렇게 예뻐 보이던 집이 몇 달 지나면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 이 모든 것이 습관화입니다. 그런데 이 습관화가 노년에 더 강력하게 작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새로운 자극이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집을 사고 승진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납니다. 뇌가 새로운 자극을 계속 받는 겁니다. 그러면 뇌는 활성화됩니다.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 도파민이 바로 설렘이고 기대감이고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퇴직을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밥을 먹고 같은 텔레비전을 보고 같은 길을 걷습니다. 만나는 사람도 비슷하고 하는 말도 비슷합니다. 뇌에 새로운 자극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뇌는 절전 모드로 전환됩니다. 도파민이 줄어들고 설렘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무감각해집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그렇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의지가 약해진 게 아닙니다. 뇌가 새로운 자극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박명수 씨가 바로 이 경우였습니다. 35년 동안 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이 매일 새로운 자극이 되어줬습니다. 새 학기마다 새 학생들, 새로운 수업 준비, 새로운 인간관계.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뇌가 자극을 잃어버린 겁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역할의 상실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사회학자 어빙 고프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무대 위의 배우다.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연기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한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역할을 맡아 살았습니까?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어머니였고, 선생님이었고, 회사원이었고, 주임이었고, 부장이었을 겁니다. 그 역할들이 여러분의 존재를 증명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있을 때 나는 오늘 이 아이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의미가 생깁니다. 직장인으로서의 역할이 있을 때 나는 이 조직에서 이런 일을 해야 한다는 방향이 생깁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다 크고 독립하고 직장에서 퇴직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역할들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그러면 무엇이 남습니까? 그냥 나만 남습니다. 그 나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역할로 자신을 정의해 왔기 때문입니다. 역할이 사라지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게 됩니다. 그것이 공허함입니다. 그것이 재미없음입니다. 고프만의 말처럼 무대에서 역할이 사라진 배우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빈 무대 위에 혼자 서 있는 느낌, 바로 그것이 많은 분들이 노년에 겪는 감각입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미래 시제의 상실입니다. 인간의 뇌는 미래를 상상할 때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이 미래를 계획하고 기대할 때 분비되는 도파민의 양은 실제로 그 일을 경험할 때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즉, 기대하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라는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미래가 풍성합니다. 다음 달 여행, 내년에 결혼, 5년 후에 집, 10년 후에 은퇴. 기대할 것들이 끊임없이 생깁니다. 그 기대감이 오늘을 살아가는 에너지가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의도치 않게 미래를 포기합니다. 이제 나이가 얼만데 하는 생각, 이제 와서 뭘 하겠어 하는 생각,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어 하는 생각들이 미래를 닫아버립니다. 미래가 닫히면 현재만 남습니다. 과거의 기억만 반추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울입니다. 그것이 무기력입니다. 그것이 재미없음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희망이 없는 삶은 그 어떤 고통보다도 견디기 힘들다. 인간에게 희망을 빼앗으면 그것은 삶 자체를 빼앗는 것이다. 미래를 기대하는 능력이 살아있는 한 인간은 살아있습니다. 그 능력을 스스로 닫아버릴 때 인생은 재미없어집니다. 네 번째 이유입니다. 비교의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인천에 사는 70살 이정자 씨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이 씨는 5년 전만 해도 동네 친목 모임에 나가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모임에 다녀오면 오히려 기분이 더 가라앉는 겁니다. 이유가 뭔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어느 날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임에서 만나는 친구들 중에 자녀가 의사인 친구, 서울에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진 친구, 해외여행을 매년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정자 씨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삶과 비교하게 됐습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 살았을까? 나는 왜 이 나이에 이것밖에 없을까?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사회 비교 이론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가 처음 주장한 이론으로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비교가 자신보다 나아 보이는 사람과 이루어질 때 즉각적으로 자존감이 떨어지고 불만족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 비교가 더 뼈아프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비교를 해도 아직 내 인생을 바꿀 시간이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미 지나온 삶을 놓고 비교하게 됩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것들과 비교하는 겁니다. 그것이 후회를 낳고 그 후회가 현재의 즐거움을 갉아먹습니다. 이정자 씨가 모임에서 받는 피로감은 사람들이 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비교의 함정 때문이었습니다. 5번째 이유입니다. 몸과 마음의 연결이 끊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입니다. 우리 몸과 즐거움은 굉장히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몸의 상태가 마음의 상태를 만든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아집니다. 관절이 아프고 기력이 달리고 소화도 잘 안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몸을 덜 쓰게 됩니다. 나가서 걷는 것도 귀찮아지고 몸을 쓰는 활동을 줄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몸을 덜 쓸수록 뇌에서 분비되는 행복 물질인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줄어듭니다. 그 물질들이 줄어들면 모든 것이 더 재미없게 느껴집니다. 더 재미없으니 더 움직이기 싫어집니다. 더 안 움직이니 더 행복 물질이 줄어듭니다. 이 고리가 계속 반복됩니다. 운동신경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걷기만 해도 뇌에서 분비되는 엔도르핀의 양이 약 30% 증가한다고 합니다. 즉, 즐거움을 느끼는 능력 자체가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몸이 살아나면 마음도 살아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마음이 먼저 좋아져야 몸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입니다. 몸을 먼저 써야 마음이 좋아집니다. 6번째 이유입니다. 의미 있는 연결의 부재입니다. 영국의 인류학자 로빈 덤바 교수는 유명한 덤바의 수라는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인간이 진정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약 150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진짜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5명에서 15명 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노년에 접어들면서 이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직장 동료들이 사라지고 자녀들이 독립하고 오래된 친구들이 하나 둘 멀어지거나 건강이 나빠집니다. 인간관계의 양이 줄어드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질도 함께 떨어질 때입니다. 많은 노년층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을 만나기는 만나는데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다고. 겉으로는 사교적으로 사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외롭다고. 이것이 바로 의미 있는 연결의 부재입니다. 인간은 사람과의 접촉 자체만으로는 외로움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서로의 깊은 곳을 나누는 연결이 있어야 합니다. 그 연결이 없을 때 삶은 점점 재미없어집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은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동물입니다. 그 관계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허전합니다. 7번째 이유입니다. 감사 능력의 퇴화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이유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들에서 반복적으로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감사를 잘 느끼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훨씬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에먼스의 연구에서는 매일 감사할 것 3가지를 적는 것만으로도 삶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 편향이라고 합니다. 과거 인류가 생존하려면 위험한 것들을 먼저 알아채야 했기 때문에 뇌가 좋은 것보다 나쁜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진화한 것입니다. 그 결과 특별히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더 잘 기억하고 더 오래 생각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경향이 더 강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새로운 좋은 일들이 계속 생겨서 나쁜 것들을 덮어주었지만 새로운 자극이 줄어든 노년에는 나쁜 기억과 불만이 더 두드러져 보이게 됩니다. 감사를 느끼는 능력, 작은 것에서 즐거움을 찾는 능력. 이것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그 훈련 없이 세월이 흐르면 감사 능력은 퇴화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는 불만과 무기력이 자라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할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나이가 들어도 인생이 재미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부터 구체적인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 하나입니다.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어야 합니다. 습관화를 기억하십니까? 뇌가 새로운 자극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새로운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새로운 경험이라고 하면 해외여행이나 비싼 취미 활동 같은 것을 떠올리십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뇌는 훨씬 더 작은 새로움에도 반응합니다. 평소에 오른손으로 밥을 드셨다면 왼손으로 드셔보십시오. 항상 가던 슈퍼마켓 대신 조금 더 먼 다른 슈퍼마켓에 가보십시오. 매일 같은 길로 산책하셨다면 오늘은 다른 길로 걸어보십시오.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대신 한 번도 보지 않았던 다큐멘터리를 시청해 보십시오. 여태껏 읽어보지 않은 장르의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보십시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뇌에 새로운 자극이 됩니다. 뇌는 새로운 것을 경험할 때마다 신경 연결이 강화됩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뇌는 죽을 때까지 변할 수 있습니다. 70이 넘어도 80이 넘어도 뇌는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박명수 씨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박 씨는 이 사실을 알게 된 뒤 한 가지를 시작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그려본 적 없는 그림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무료로 수채화 강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선도 삐뚤빼뚤하고 색도 맘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엉망이 재미있었습니다. 잘 안 되니까 더 집중하게 됐습니다. 집중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3달이 지나자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그림 그릴 생각에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재미가 돌아왔습니다. 자극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방법 둘입니다. 역할을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역할의 상실이 공허함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역할을 만들면 됩니다. 그 역할이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을 해보십시오. 아파트 단지 내 작은 텃밭을 가꾸면서 수확한 채소를 이웃들과 나눠 먹는 역할을 만들어 보십시오. 유튜브를 배워서 내가 살아온 세월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역할을 만들어 보십시오. 손주들에게 전통 요리를 가르쳐주는 역할, 지역 노인정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경로당 신문을 만드는 역할,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딘가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입니다. 내가 없으면 무언가가 안 돌아간다는 느낌. 그 느낌이 삶의 의미를 불어넣습니다. 스페인의 철학자 호세 오르테가 이 가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과제를 가질 때 살아있다. 과제가 없는 삶은 죽은 삶이다. 역할은 바로 그 과제입니다. 방법 셋입니다. 미래를 다시 열어야 합니다. 이제 나이가 얼만데 이제 와서 뭘 하겠어. 이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생각에 강하게 반박하십시오. 나는 틀렸다고. 그 생각이 나를 죽이고 있다고. 미래를 여는 방법은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작은 목표라도 좋습니다. 이번 달 안에 동네 둘레길을 한 바퀴 완주하겠다는 목표. 올해 안에 책을 5권 읽겠다는 목표. 내년 봄에 벚꽃이 피면 손주와 함께 사진을 찍으러 가겠다는 계획. 이런 것들이 미래를 만들어냅니다. 일본의 의학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이 있는 노인들의 평균 수명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통계적으로 더 길었습니다. 목표가 있으면 몸이 그 목표를 위해 버팁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적 현상입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몸은 더 오래 삽니다. 이른이 넘어도 기대할 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든이 넘어도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대와 목표가 오늘 아침을 살게 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나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하지만 그 나이를 어떻게 살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다. 선택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늦지 않았습니다. 방법 넷입니다. 비교를 멈추고 감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비교는 독입니다. 비교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교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대신 과거의 나와 비교하십시오. 30년 전의 나보다 내가 지금 더 나은 점이 있습니까? 더 지혜로워졌습니까? 더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까?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성장한 겁니다. 그리고 감사 훈련을 시작하십시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십시오. 처음에는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찾아보십시오.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었다. 오늘 날씨가 맑았다. 오늘 손주 목소리를 들었다. 이런 작은 것들도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하십시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일기를 2주일 이상 지속하면 뇌의 감사 회로가 실제로 강화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갖지 못한 것을 원하는 것을 멈추어라. 이미 가진 것들이 당신을 충분히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는 로마 제국의 황제였지만 행복의 비결이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발견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2000년 전 황제의 지혜이고 지금도 유효한 진리입니다. 방법 5입니다. 의미 있는 관계를 한 개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날 필요 없습니다.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1명, 단 1명이면 충분합니다. 그 1명의 가치가 의미 없는 관계 100명보다 큽니다. 그 1명을 어디서 찾습니까? 의외로 가까운 데 있습니다. 먼저 배우자에게 다가가 보십시오. 수십 년을 함께 살면서 어느 순간부터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저녁 밥을 먹으면서 당신은 요즘 무엇이 제일 힘드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대화 하나가 관계를 바꿉니다. 또는 동네 복지관, 종교기관, 취미 동아리 같은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 마음이 통하는 1명을 찾아보십시오. 한 달에 1번이라도 그 사람과 진심을 나누는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관계는 투자입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내가 먼저 솔직해져야 합니다. 그 용기가 외로움을 끝냅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오키나와 장수 연구가 있습니다. 오키나와는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연구자들이 그 비결을 분석했을 때 공통적으로 나온 항목이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도 있었지만 가장 두드러진 것은 모아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모아이는 오키나와 말로 평생 함께하는 소수의 친밀한 공동체를 뜻합니다. 서너 명에서 10명 이내의 사람들이 수십 년에 걸쳐 서로를 돌보는 관계. 그 관계가 장수의 비결이었습니다. 혼자 살아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소수의 진짜 관계 안에서 살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제 정리할 시간입니다. 인생이 나이 들수록 재미없어지는 이유는 여러분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뇌가 새로운 자극을 잃었기 때문이고 역할이 사라졌기 때문이고 미래를 스스로 닫았기 때문이고 비교의 함정에 빠졌기 때문이고 몸과 마음의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이고 의미 있는 관계가 없기 때문이고 감사하는 능력이 퇴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전쟁과 가난을 이겨내고 가족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고 수많은 고비를 넘겨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대단한 삶입니다.